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고층 빌딩의 맨 위층 창문엔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한도윤의 집무실이자 그의 왕국의 꼭대기였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유리창 너머로 새벽의 빛이 서서히 스며들었고 도시의 불빛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바삐오가는 도로와 어제보다 더 빛나는 네온 사인이 질서 있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세계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계약서와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식지 않은 커피가 있었습니다. 도윤은 문서 한 장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사업의 핵심 계약이 체결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평생 걸어온 길의 결실이라 할 만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문서 모서리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화려한 성취 뒤에 깔린 공허함은 그에게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문이 조심스레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 박형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커피를 새로 내렸습니다. 도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오늘은 일찍 시작하죠.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박형기는 그 안에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오늘 계약이 끝나면 모든 게 정리되겠네요. 그래야겠죠. 이번 건이 마무리되면 잠시 쉬어볼 생각입니다. 박형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동안 너무 달려오셨잖아요. 도윤은 말없이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순간 잠시나마 그에게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집무실을 나서며 도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된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로비에서는 경비원 최 씨가 그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일찍 출근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에요. 덕분에 건물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덕분이죠. 도윤은 가볍게 웃으며 그의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그에게는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바쁜 중에도 주변 사람에게 예의를 잃지 않는 이유는 한때 자신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일어섰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자 묘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조명은 일부가 깜빡였고 콘크리트 벽에는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도윤의 고급 세단이 주차된 구역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주차장 한편 낡은 경비 휴게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엔 청소부로 일하는 할머니가 새벽 근무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강희준이었습니다. 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창문 너머로 주차장을 내다봤습니다. 이준의 눈에는 아직 어린 호기심이 남아 있었고 그날의 공기는 그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준의 할머니는 오래된 대걸레를 정리하며 말했다. 이준아, 잠깐만 기다려. 할머니 금방 일 끝내고 가자. 네, 할머니. 이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어느새 멀리 있는 검은색 차로 향했습니다. 차 밑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비볐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사람의 다리였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자동차 밑에 엎드려 있었고 그 옆에는 코트를 입은 여자가 팔짱을 낀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고 손에는 금속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여자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확실히 해야 해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요. 남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요. 이 각도면 완벽합니다. 쇠가 긁히는 소리와 함께 차량 밑에서 금속이 끊어지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의 손끝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번쩍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이준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도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김 기사와 박형기가 차량 옆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준비됐습니까? 네, 사장님. 세차도 완료했습니다. 박형기가 문을 열자 도윤은 잠시 고개를 들어 주차장 위를 바라봤습니다.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곧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죠. 그가 차에 타려는 순간 등 뒤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발자국 소리였습니다. 아저씨, 그 차 타면 안 돼요. 이준의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작은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과 박형기가 동시에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이준은 도윤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차 타면 큰일 나요. 소년의 얼굴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한순간 주저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고 그의 직감은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 눈빛 속에서 두려움이 아닌 확신을 읽었습니다. 박 실장, 다른 차를 준비합시다. 그의 짧은 한마디에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 기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도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여전히 울음을 삼키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새로 가져온 영업팀 차량의 문을 열고 조용히 탔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 그는 창문 너머로 이준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여전히 그를 향해 있었고 무언가를 경고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외침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를 향해 다가오는 배신과 진실이 얼마나 차가운 얼굴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도윤의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아침의 빛이 도심을 천천히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마음속은 잔잔하지 않았습니다. 한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사업가로 살아오며 사람의 눈빛으로 진심과 거짓을 가려내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아이의 눈에서는 어떤 계산도 거짓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저 우연이길 바랐습니다. 그 생각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30분 후 차량은 계약식이 열리는 도심의 초고층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보도진과 관계자들이 이미 몰려 있었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박형기가 먼저 내리며 보안팀과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차에서 내려 굳은 얼굴로 회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를 수행 비서와 홍보 담당 직원들이 따랐습니다.
언제나처럼 완벽한 일정이었지만 그날의 발걸음은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회의실 안에서는 투자자들과 시공사 대표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 앉자 모두가 박수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펼쳤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오랜 세월을 버텨왔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서류의 사인을 마친 후 계약식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악수를 나누며 포즈를 취했지만 도윤의 시선은 멀리 허공을 향했습니다. 모든 게 잘 끝났습니다. 박형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안도감 대신 묘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가 빌딩을 나서려던 순간 박형기의 휴대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요? 박형기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사장님, 방금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량 점검 중 이상이 발견됐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이상이죠? 정확히는 브레이크 라인이 완전히 끊겨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고의로 절단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보안실 직원이 직접 확인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났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명백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정비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막아준 건 그 아이의 외침뿐이었습니다. 도윤은 박형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 일은 지금 당장은 경찰에 알리지 마요. 사장님, 살인미수 사건입니다. 즉시 수사 의뢰를 해야. 아니요. 내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CCTV를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이 건물에 있었던 모든 인원을 조사하세요. 단 조용히. 박형기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무도 믿지 말아요. 특히 회사 사람들은. 그날 오후 도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속은 폭풍처럼 뒤숭숭했습니다. 그는 모니터를 켜고 CCTV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화면에는 어이없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해당 구역의 영상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 하필이면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구역의 기록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누군가 아주 철저히 준비했군요. 그의 머릿속엔 아침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주차장, 아이, 그리고 그 외침. 그는 즉시 박형기를 불렀습니다. 청소 인력 명단을 확보하세요. 새벽 근무자 전부입니다. 1시간 뒤 박형기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새벽 청소 인력 명단입니다. 어르신 한 분과 그 손자가 새벽 근무에 있었다고 합니다. 손자요? 예, 나이가 8살. 이름은 강희준입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이를 데려올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준비하세요. 직접 만나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냉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회사 1층 회의실 한쪽을 비워 이준과 할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할머니는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고 손을 잡은 이준은 도윤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손자가 괜히 놀라서 이상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가 용기를 냈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도윤이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이준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준아, 어제 새벽에 본 걸 그대로 말해줄 수 있을까? 아이의 눈이 떨렸습니다. 차 밑에서 아저씨랑 여자 아저씨가 뭐 자르고 있었어요. 여자가 그랬어요. 이번엔 확실해야 한다고요. 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여자 목소리 기억나니? 조금. 근데 여자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단어 하나로 오랜 시간 곁에 두었던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정세진 그리고 오태석. 박형기가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도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그 둘에게는. 그는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이준아, 내가 오늘 큰일을 했단다. 정말이에요? 그래요. 내 덕분에 아저씨가 살았어요. 이준의 눈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그것은 총탄보다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준과 할머니가 돌아간 후 사무실은 정막에 잠겼습니다. 도윤은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는 평온했지만 그의 내면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 45분. 오늘 하루는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도윤은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서아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젠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그의 눈빛은 새벽보다 차가웠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그 얼굴 위에 비추며 한 인간의 분노와 결심을 선명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실엔 은은한 햇빛이 흘러들었지만 그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병원 자료와 명단, 그리고 DNA 의뢰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희준, 윤서아 낯익은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도윤은 전날 밤 박형기로부터 이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중상을 입고 1년 넘게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기억 저편에서 오래된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20해 전 젊은 날에 자신이 서 있던 허름한 자취방, 웃으며 라면을 끓이던 여자의 얼굴. 윤서아. 그녀는 그때도 늘 그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꼭 성공할 거예요. 하지만 제발 자신을 잃지 말아요.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 헤어지고 성공을 좇으며 과거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었다고 믿었던 이름은 다시 그의 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도윤은 비서에게 단 한 사람만 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형기가 조용히 그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자 창밖의 풍경이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고층 빌딩과 광고판이 사라지고 대신 오래된 건물과 병원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차가 멈추자 병원 안내판에 서울시립제두병원 중환자실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안에 그녀가 있군요. 예, 사장님. 중환자실 503호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약품 냄새와 소독약 향이 공기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몇 명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누군가가 그의 얼굴을 알아본 듯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도윤은 시선을 돌린 채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503호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에는 중환자실 면회 제한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종 의료기기와 산소호흡기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고 창백한 얼굴의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녀가 윤서아였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던 얼굴이 눈앞에 있었고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누워있는 동안 길게 자라 있었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등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아야. 목소리가 낮게 거의 들리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말들이 밀려왔습니다. 미안하다. 늦어서 미안하다. 왜 그때 널 놓쳤을까?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젠 내가 지킬게요. 박형기가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사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병실 옮기세요. 최고 등급의 VIP 병동으로요. 의료진도 새로 배정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절대 외부에 알리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네,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병원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환자에 대한 정보는 자신만 접근하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그의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박형기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아이의 어머니가 윤서아 씨라는 걸 언제쯤 아셨습니까?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느낌이 이상했어요. 도윤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얼굴, 표정, 말투 모두 낯설지 않았어요. 내 어릴 적 모습 같았죠. 박형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들은 문장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내 어릴 적 모습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도윤 역시 이미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병원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피로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박 실장, DNA 검사를 의뢰합시다. 가능한 한 빠르게요. 네, 사장님. 결과가 나오면 직접 저에게만 보고하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요. 명심하겠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며 차창 밖을 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의지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회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비밀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오직 박형기만이 알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벽면에는 수많은 도면과 문서가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탐정팀의 첫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세진, 오태석 최근 석 달간 빈번한 접촉, 비공식 회동, 외부 숙박 기록 확인. 그는 보고서를 넘기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차갑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세진이 그를 속이며 다른 남자와 서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장님, 추가 보고입니다. 박형기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세진 씨가 최근 사장님 명의로 생명보험을 다수 가입했습니다. 수익자는 모두 본인입니다. 도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보험금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도윤의 죽음을 미리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성보다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이었습니다. 박 실장, 예, 사장님. 이제부터 탐정팀의 인원을 늘리세요. 감시 범위를 확장합니다. 세진과 태석의 모든 움직임을 보고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할머니는 당분간 외곽 별장에서 보호하세요. 경호 인력도 강화해야 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존재입니다. 박형기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도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서재 창밖으로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창문에 손을 올렸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손끝에 닿자 그의 시선은 멀리 어둠 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되찾아야 할 삶과 가족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서하야, 조금만 기다려요. 이번엔 내가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결의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불빛은 오랜 세월 묻혀있던 사랑이었고 동시에 앞으로의 싸움을 견디게 할 힘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의 첫 장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윤서와 강희준 보호 프로젝트. 그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 전쟁이 시작됩니다. 밤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도심의 불빛이 구름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한도윤은 유리창 너머로 흐릿한 불빛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와이셔츠 단추를 잠갔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밤이 긴 싸움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리자 마침 박형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그래요. 이제 가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배우가 되어야 했습니다. 속을 감춘 채 웃어야 했고 진심을 숨긴 채 거짓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차량이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명 정치인과 재계 인사들이 자주 찾는 고급 한정식집, 외부의 소음이 닿지 않는 개인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향과 고요한 가야금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세진은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오태석은 와인을 따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에요. 세진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도윤에게는 그 뒤에 숨어 있는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이군요, 태석 씨. 요즘 바쁜가 봐요. 그럼요. 사장님 덕분에요. 이번 계약으로 우리 회사도 한층 커졌죠. 태석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듯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윤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가볍게 건배를 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축하해야겠네요.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식사는 형식적으로 흘러갔습니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세진은 남편에게 다정하게 반찬을 덜어주며 완벽한 부부의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손끝이 떨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태석은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도윤의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불안은 미세한 틈처럼 표면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물었습니다. 요즘 세진 씨는 태석 씨를 자주 만난다던데 무슨 일 때문입니까? 순간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세진은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웃었습니다. 당신 또 오해하는 거죠? 그냥 투자 상담이에요. 태석 오빠가 부동산 쪽으로 잘 알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도윤의 머릿속엔 아침의 아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오빠라고 불렀어요.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빠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태석이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습니다. 도윤아,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일 좀 쉬어. 일만 하면 사람이 피폐해진다니까. 그래야겠지요. 오늘 저녁은 그런 의미에서 즐겁게 마시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엔 냉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식사는 이어졌고 테이블 위에는 술잔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세 사람의 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선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도윤은 일부러 말투를 바꿔 말을 꺼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세진과 태석이 동시에 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내 차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져 있더군요. 정비소에서 확인했어요. 그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세진이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직은 모르죠. 제조결함인지 누군가의 장난인지. 하지만 참 절묘한 타이밍이더군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진의 미세한 눈동자 떨림, 태석의 굳은 입술, 모든 것이 도윤의 시야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그날 어떤 아이가 날 막아서서 다른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세진이 서둘러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천만다행이에요. 그 아이 찾아서 꼭 보상해야겠네요. 그녀는 손끝으로 와인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손끝엔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잠시 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즐거웠습니다. 두 분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세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너무 피곤하죠? 내일은 일찍 쉬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요. 우리 셋의 우정을 기념해서요. 그 말에 태석이 당황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도윤은 이미 시선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모든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듯 담담했습니다. 밖으로 나온 도윤은 어둠 속으로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그의 머릿속은 더 차가웠습니다. 차량 안으로 들어서자 박형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땠습니까? 그들은 완전히 속았어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냉정한 빛이 번졌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갑니다. 탐정팀에 연락해서 두 사람의 숙소와 사무실에 장치를 설치하세요. 녹취 장치입니까? 맞아요. 그들의 입으로 직접 말하게 해야 합니다. 박형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쉐이드에게 전달하세요. 유령 계좌 추적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태석이 만든 모든 회사 다 뒤집어 봅시다.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박 실장, 오늘 저녁 두 사람의 눈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그들이 날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다시 시도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먼저 움직일 차례입니다. 박형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사장님. 차량이 도심을 벗어나자 불빛들이 뒤로 멀어졌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던 두 사람은 이제 철저히 낯선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진의 부드러운 미소, 태석의 우정 어린 눈빛은 모두 거짓의 껍질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껍질을 이용해 그의 세계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칼을 숨겼습니다. 그의 싸움은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움직임은 숫자처럼 정밀했고 모든 행동은 계획된 복수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탐정팀의 연락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장치 설치 완료했습니다. 대상자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녹취는 실시간으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박형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장님, 그들을 정말 용서하지 않으실 겁니까?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용서라. 그건 신의 영역이죠. 난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건 전쟁입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보고를 기다리죠. 모든 걸 준비하세요. 차량이 그의 비밀 서재 앞에 멈췄을 때 새벽빛이 희미하게 도시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밤새 내리던 구름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은 새벽 직전이라더군요. 그는 다시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는 자료 속에는 수많은 이름과 계좌번호, 일정표가 빽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그는 완벽한 연극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연극의 막 뒤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방울 소리가 방 안가득 번졌습니다. 한도윤은 불 꺼진 서재에서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위에는 끝없는 데이터의 흐름이 떠 있었고 그 화면 한가운데엔 진행 중 자금 추적이라는 문구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요한 시간,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정적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시뮬레이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스스로를 단단히 묶었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두 번째 소리를 내자 박형기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섀도우 팀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말해보세요. 박형기가 가방을 열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자금 흐름도가 떠 있었습니다. 태석이 조작한 유령 회사들의 계좌는 전부 추적 완료했습니다.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스위스 비밀 계좌로 확인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계좌의 명의는 오태석, 정세진. 두 사람의 공동 명의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입가에 냉소를 띄었습니다. 끝까지 욕심을 숨기지 못했군요. 박형기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자금 흐름을 역조작했습니다.
외견상으로는 사장님 명의의 유령 계좌에서 돈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계좌로 송금되게 처리했습니다. 도윤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위장됐나요? 네, 섀도우가 직접 코드 서명을 추가했습니다. 감식해도 조작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사회 전날 자금 송금이 이루어지게 설정하세요. 그때가 바로 그들의 덫이 완성되는 순간이니까요. 박형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손끝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봉투를 열자 하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그 문장이 눈에 들어오자 도윤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도심의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 아들이었군요.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박형기는 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도윤은 다시 책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망설임은 없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합시다. 첫째, 태석과 세진의 통화와 만남을 모두 감시하고 녹음하세요. 둘째, 그들이 내일 이사회를 준비하는 동안 회사 서버를 복제합니다. 혹시 모를 증거 삭제에 대비해야 해요. 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섀도우 팀에서 긴급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태석이 흥신소를 동원해 이중과 할머니의 행방을 추적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놈들이 벌써 움직이는군요. 도윤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이중과 할머니는 안전가옥에 있죠? 예, 완벽히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흥신소를 통해 접근을 시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세요. 식사, 통화, 외출까지 모두 통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들은 이제 단 한 발자국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날 밤 탐정팀이 추가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정세진이 모르게 거액의 현금을 인출한 뒤 자신의 친정어머니 명의 계좌로 옮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그 문서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했군요. 박형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겠죠. 맞아요. 욕망이 그들을 이겼으니 이제 그 욕망이 그들을 삼킬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섀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계좌 조작, 내일 새벽 완료. 모든 로그는 자동 삭제. 곧바로 완료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재 안엔 빛 하나 없이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불빛만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는 수없이 많은 경쟁자를 상대해 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번 적은 가족이었고 한때 자신이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감정은 사라지고 남은 건 목적뿐이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이 배신으로 끝났다면 그 끝은 내가 정해야죠. 잠시 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섀도우 마이너스 실시간 피드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파일이 전송되었고 그 안엔 태석과 세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 인간 완전히 속았어. 이사회가 끝나면 끝이야.
그 꼬마는 그날 차를 막았던 애. 걱정 마. 이미 사람을 보냈어. 곧 찾을 거야. 짧은 대화였지만 도윤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즉시 박형기를 불렀습니다. 아이를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아무도 모르는 세 번째 안전가옥으로요. 경호 인력은 섀도우가 추천한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그럼 기존 인력은 어떻게 하죠? 모두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세요. 아무도 뒤를 추적하지 못하게 하세요. 박형기가 황급히 나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젠 분노가 아니라 결단이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잠시 집을 나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 복도는 고요했고 환자실 안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서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전보다 조금 더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서아야, 이제 거의 끝났어요. 당신과 우리 아들을 지킬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의 손등 위로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숨을 멈추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의식이 아주 천천히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요. 당신이 깨어날 때 모든 게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그날 아침 도시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러나 도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이틀 뒤 오태석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날이 그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서재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이면 모든 판이 완성된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확신이 그를 지탱해온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키고 고요한 방 안에서 낮게 웃었습니다. 태석, 세진. 이제 너희 차례야. 창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서서히 빗소리를 밀어내며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폭풍의 기운이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는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고 한 장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끝까지 냉정하라. 감정은 독이 된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은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끄며 속삭였습니다. 폭풍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그러나 도심의 고층 건물 위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날, 한도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훨씬 더 정갈한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색 셔츠와 짙은 네이비 정장, 매끄럽게 메어진 넥타이. 그의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냉정하고 단단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더 이상 과거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을 재판할 자들을 심판하러 가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자 박형기가 차량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사장님. 모든 자료는 이중으로 보관했습니다. 녹음, 영상, 자금 흐름 모두 안전하게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좋아요. 도윤은 짧게 대답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창 밖으로 흐르는 거리의 풍경은 평소처럼 활기찼지만 그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 속의 종이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친자 확률 99.99%라는 문장이 적힌 DNA 결과서가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에게는 인생의 무게와 같았습니다. 이제 끝내자.
그는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빌딩 로비에는 이미 수십 명의 기자와 관계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회의가 단순한 경영 보고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내부 소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보도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일정했고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도시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는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르며 마지막으로 머릿속 계획을 되짚었습니다. 오늘 모든 증거가 세상 앞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배신자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무거운 공기가 밀려나왔습니다. 거대한 원형 테이블 주위로 10명이 넘는 이사진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대형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었고 한쪽에는 이미 오태석과 정세진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고 태석은 유난히 평온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앉으시죠. 태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메웠습니다. 그의 말투는 언제나처럼 공손했지만 그 속엔 교만한 확신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테이블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그들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태석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사님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긴급히 모시게 되어 송구합니다. 그는 준비된 대본을 읽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지난 수개월간 회사 자금 흐름에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표가 나타났습니다. 한도윤 대표가 자신의 명의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팔짱을 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태석은 연극 배우처럼 비통한 얼굴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는 또 한 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는 자금 이체 지시서가 확대되었습니다. 서류에는 도윤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사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회장은 범죄자야.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석 씨, 발표는 다 끝났습니까? 아직입니다. 태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어젯밤 제3의 기관에서도 검증받았습니다. 조작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의 말에 세진이 억지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이사진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들 믿고 싶은 말을 믿으면 됩니다. 그의 한마디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만 보시죠. 그는 리모컨을 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스크린이 깜빡이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해야 해. 브레이크 라인을 완전히 끊어버려. 사고처럼 보여야 하니까.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사진들은 서로를 바라봤고 세진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습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조용히 하세요, 태석 씨. 도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당신과 세진 씨의 대화가 그대로 녹음된 겁니다. 그는 또 한 번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번엔 은밀한 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꼬마가 문제야.
목격자는 사라져야 해. 걱정 마, 곧 처리될 거야. 그 인간 내일이면 끝이야. 회의실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입니다. 실제로 횡령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계좌가 아니라 바로 저 두 사람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죠. 그의 말과 함께 화면에는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습니다. 수십 개의 계좌가 이어지며 마지막 화살표가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스위스 5은행 마이너스 계좌명의 오태석 정세진. 그럴 리가.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석은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내가 꾸민 조작이야. 도윤은 태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는 또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두 사람이 호텔방에서 나눈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회 끝나면 공항으로 가. 표는 준비됐어. 그 인간 이제 감옥 갈 거야.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몇 명의 수사관이 들어왔습니다. 리더 격인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태석 씨, 정세진 씨, 살인미수 및 횡령, 증거 조작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석은 자리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권 씨. 아니, 한도윤, 내가 꾸민 거야. 증거는 충분합니다. 형사가 냉정하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세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제발 나 좀 도와줘.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보다 냉철했습니다. 두 사람이 끌려나가자 회의실에는 깊은 침묵이 남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할 일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의실 밖 복도에는 기자들과 직원들이 몰려 있었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도윤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걸음은 당당했고 표정에는 한 줄의 미소조차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자 문이 닫히며 복도 끝에 소란이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도윤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다. 하지만 그 끝이 진정한 평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는 이유를 되찾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의 이름은 강희준, 윤서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밝은 햇살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미소 대신 조용한 결심을 품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할 것만 남았군요. 그의 발걸음이 복도를 벗어났을 때 도시의 소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음 속에서 한도윤의 새로운 삶이 아주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 도시는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도윤의 집무실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을 채운 것은 서류 더미와 커피잔 몇 개, 그리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빛뿐이었습니다. 그는 유리창 앞에 서서 멀리 고층 빌딩들의 윤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가 세워온 제국은 이제 그의 손 안에서 완벽히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다시 대표로 복귀시키며 모든 권한을 부여했지만 도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늘 회장실을 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자신의 이름과 인생을 묶어두었던 회사에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형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사장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사회 승인도 받았고 사임 공고는 내일 언론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아쉬워할 겁니다. 회사엔 나보다 더 젊고 유능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박형기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장님, 정말 떠나시는 겁니까? 이제 명예도 재산도 모두 되찾으셨는데.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예와 재산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요. 난 이제 더 이상 이 빛나는 감옥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그는 책상 위에 작은 액자를 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이중과 할머니가 웃고 있었고 그 뒤로는 병실 창가에 앉은 서아의 희미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제 지킬 게 생겼습니다. 나머진 필요 없어요. 박형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서아가 있는 병원 근처로요. 조용한 곳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겁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모든 자산 일부를 이중과 서아 명의 신탁으로 돌리세요. 나머지는 복지재단으로 기부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기가 서류를 챙기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장님, 그 두 사람은 지금 구속되어 조사 중입니다. 오늘 아침엔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내 머릿속에서 이미 끝났어요. 그는 서류를 모두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집무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 보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첫 계약을 성사시켰던 날의 환희, 그리고 배신과 절망의 순간까지. 그러나 지금의 그는 모든 감정을 초월한 듯 고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유리벽을 따라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오래된 그림자를 천천히 지워내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나서자 경비원 최 씨가 그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이제 사장님이라 부르면 안 되겠군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동안 덕분에 편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그 꼬마 정말 대단한 녀석이네요. 네, 세상을 구한 아이죠.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유리탑이 푸른 하늘을 향해 서 있었지만 이제 그 빛은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VIP 병동의 문을 열자 익숙한 향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윤서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엔 전보다 더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나 이제 회사 그만뒀어요. 내가 늘 말하던 대로 진짜 나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끝에 이제는 약간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아주 잘 지내요. 학교 대신 그림을 배우겠다고 하네요. 당신처럼요.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만 깨어나면 돼요. 그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한 병실에서 그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며 박형기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도윤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이 흥신소 사건의 배후를 전부 잡았습니다. 이준군과 할머니를 노리던 자들도 검거됐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안전하겠군요. 네. 경호 인력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박 실장.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이어진 싸움의 피로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박형기가 나가자 도윤은 병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병실 안을 물들이며 서아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커튼을 조금 걷었습니다. 이제 곧 당신도 이 빛을 볼 수 있겠죠.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가자 멀리 정원에서 이준이 할머니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손에 묻은 물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저씨. 도윤은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이준아, 오늘은 뭘 그렸어? 우리 가족이요. 아빠랑 엄마랑 나요. 그는 종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고 하늘 위엔 커다란 태양이 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순간 도윤의 가슴이 뭉클하게 떨렸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지만 그는 그 그림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주는 그림을 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은 점점 짙어지고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랏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겠네요. 긴 싸움의 끝에서 그는 처음으로 평온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가에 걸린 커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그 안에서 서아가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깨어날 시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단단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병원 앞 정원에는 이준의 그림이 벤치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그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위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난다. 도윤은 그 문장을 보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긴 전쟁의 끝에서 그가 얻은 것은 복수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사랑과 가족, 그리고 자신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가 돌아왔습니다. 밤하늘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들고 아주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겨울의 끝자락 병원 정원에는 이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나뭇가지가 흔들렸고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병원 창문 안쪽 한도윤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늘하지만 맑은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윤서아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전보다 생기가 돌았고 의료기기의 수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꼭 이야기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깊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검찰은 오태석과 정세진의 구속 기소를 발표했습니다. 살인미수, 횡령, 증거 조작, 모든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었고 언론은 그 사건을 재벌가의 배신극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뉴스 헤드라인마다 오르내렸지만 도윤은 더 이상 그 보도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세상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중요한 건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과 아이. 그는 속삭이며 서아의 손등을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따뜻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그를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박형기가 들어왔습니다. 도윤 씨, 이른 시간에 죄송합니다.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박형기는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이준군과 할머니가 지내던 별장에 새 경호팀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어제 학교 등록도 마쳤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벌써 학교에 갔나요? 예. 새로 사귄 친구도 있다더군요. 그 아이에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그는 말끝을 맺으며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걸 끝까지 해낼 줄은 몰랐습니다. 난 그저 내가 망가뜨린 걸 되돌렸을 뿐이에요. 도윤의 말에는 피로와 안도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병원 건물 위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형기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작하려 합니다. 서아가 깨어나면 이준이랑 함께 바닷가로 이사할 거예요. 그곳에선 무엇을 하시려고요? 모르겠어요. 다만 이번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형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닫았습니다. 당신은 결국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아니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용서받기 위한 길이었죠. 그 말에 박형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잠시 서아를 바라보다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 안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기계음만이 일정한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서아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준이요, 요즘 매일 편지를 써요. 아빠가 되어줘서 고맙다고요. 사실은 내가 고마워해야 하는데.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살렸어요. 그날 주차장에서 당신 대신 그 아이가 나를 붙잡아줬죠. 잠시 말을 멈춘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서하야, 당신이 깨어나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게 많아요. 이준이의 첫 학교 생활, 여름 바다,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인생. 그의 눈가가 조금 젖었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오전이 깊어갈 무렵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준이 작은 가방을 메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이준아, 오늘은 학교 안 갔니? 쉬는 날이에요. 엄마 보러 왔어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가 병실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이준은 의자 위로 올라가 조심스럽게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학교 다녀요. 선생님이 내 그림 잘 그린대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도 빨리 일어나요. 나랑 바닷가 가야 하잖아요. 그 말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견뎌온 세월이 얼마나 길고 고단했는지 이제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도윤은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곧 일어날 거야. 약속하마. 이주는 엄마의 손을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기계의 모니터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심전도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치더니 안정된 리듬 위로 새로운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환자분, 미세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준이 눈을 크게 뜨며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서아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입가가 단 한 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윤, 한 줄기 눈물이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병실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주는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엄마.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아야, 들리죠? 나예요. 도윤이에요. 그녀의 손끝이 그를 향해 아주 천천히 움찔했습니다. 간호사는 의사를 부르기 위해 달려나갔고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긴 세월 동안 참아온 죄책감과 그리움,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주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병실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1시간쯤 뒤 의사들이 나와 서아의 회복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한 의식 반응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들이 떠난 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오자 병실 안의 공기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서아야,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어요.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 옥상에 올랐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며 저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린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그의 마음은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엔 새로 시작될 삶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맞이할 평범한 새벽,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코트를 흔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이준의 그림이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난다. 그 문장을 바라보며 그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슬픔도 분노도 복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가 마침내 자신을 용서한 얼굴이었습니다. 멀리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이 병원 옥상 위로 번졌고 도시의 그림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의 발밑에는 따뜻한 햇살이 번졌고 그 햇살 속에서 한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긴 어둠의 시간은 완전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그의 두 번째 인생이 조용히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도윤은 다시는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건 단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이었죠. 하지만 끝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는 결국 스스로를 용서하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지켜내며 두 번째 삶을 시작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를 절벽 끝으로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다시 손을 내밀어줄 누군가가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새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하나의 진실을 꺼내보겠습니다.